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경험은 소통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모든 고독이 생겨난다. 매년 새해가 되면 신춘문예 당선자들이 배출되죠. 얼마 전 202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로 선정된 홍성구 작가의 당선 소감입니다. 경험은 소통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모든 고독이 생겨난다. 라는 이 말은 마음속에 오래된 구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롭다는 진실의 말이 오랫동안 위로를 건넸다고 하면서요. 더 중요한 말은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외로움과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고. 그 역설이 문학의 위대한 힘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가를 꿈꿔왔다고 했죠. 이 말이 신년 초에 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쿵 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고독은 어디가 끝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쁘고 인터넷으로 오픈된 세상에서 인간은 더욱 고독해지고 있는 건 도대체 왜일까요? 올 한 해만이라도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한 해가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고독이 불행한 일로 이어지기보다는 인간의 고독이 또 다른 출발이 되고 그 고독이 약이 돼서 이웃의 고독을 이해하고 알리고 또 삶을 더 보람되게 하는 것이 문학이기도 합니다.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을 통해서 작품 속의 인물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올해 세계문학계에서는 한층 위상을 높인 한국 문학이 세계인의 마음과 연결되는 성과를 내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는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첫 소설 발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황석영, 정호승, 조경란, 김애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가들의 신작도 기대가 되고 또 폴 오스터, 찬쉐, 무라카미 하루키, 베르나르 등 국내 등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유명 외국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도 기대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2025년 1월의 세 번째 행복한 문학,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인구시니까. 1월의 세 번째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북극 한파로 미 동부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필은요, 오랜만에 법정 스님의 수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정 하면은 대한민국 불교 승려이자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무소유의 정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수십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아름다운 수필을 통해서 감동으로 엮어준 정말 글 실력과 지혜와 철학을 겸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글은요, 거꾸로 보기라는 수필인데요. 서서 직립으로 생활하는 인간들에게 물구나무 서기가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도 거꾸로 보면 건강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수필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거꾸로 보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정스님의 수필 거꾸로 보기 낭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침묵의 숲이 잔기침을 하면서 한꺼풀씩 깨어나고 있다. 뒷곁 고목나무에서 먹이를 찾느라고 쪼아대는 딱따구리 소리가 자주 들리고 산비둘기의 구구 거리는 소리가 서럽게 들려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숲을 찾아오는 저 휘파람새, 할미새가 뜰에 내려와 까불까불 가벼운 몸짓으로 인사를 한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안개처럼 보얗게 새움이 터서 밀물처럼 산허리로 올라오고 있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런수런 실록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울음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두빛 물감을 풀어내고 싶다. 가리워둔 속들을 꽃처럼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항시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 것을 따라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석가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점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아무리 굳어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니까. 인도의 신비가이며 철학자, 그리고 구루 세계의 교사인 크리슈나 무르티는 그에 져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도 없이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치 않다고. 물론 기호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착감만 아니라면 한 잔의 차를 통해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맛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한동안 나는 그 희한한 광경을 혼자서만 즐길 수 없어 내 산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었었다. 나이 많은 노수님이건 어린 사미승이건 신사와 숙녀를 가릴 것 없이 나는 마치 숙달된 조교처럼 그들 앞에서 앞산을 거꾸로 내다보는 동작을 해 보였다. 그러면 그들도 천진한 어린이가 되어 거꾸로 내다보면서 좋아라 했다. 이렇다 할 구경거리가 없는 산이라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통해 함께 즐기곤 했었다. 좀 점잖지 못한 동작이긴 하지만 여럿이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의 광경 또한 볼만한 것이었다. 이런 산중 아니고야 모두가 점잠만 빼는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동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서울에 갔을 때 아는 분의 인도로 어떤 수도원을 찾아간 일이 있다.
수도원이라 하고 하면 번듯한 건물에 담장이 높고 을에 수의실이 있을 것을 연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간 그 수도원은 동네 끝 야산 아래에 있는 조그만 초가집이었다.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 구리 밤가시골. 학생 가슴에 닿는 명패만한 크기의 문패. 예수의 작은 자매회 빛이 바랜 나무 쪽에 씌어 있었다. 그 문패처럼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수도원일 것이다. 마을집을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집으로 보기엔 여느 민가나 다름이 없었다. 성당은 대청마루, 아무 장식도 없고 벽에 붙인 조그만 감실과 그 아래에 켜져 있는 호롱불, 재래식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제대로 쓰이는 것인가? 불란서에서 왔다는 수녀님 2분과 수련 수녀까지 합해서 10사람도 채 안 되는 조촐한 모임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주인과 나그네가 함께 한상에 둘러앉아 구수한 냉이국과 김치에 맛있는 공양을 했다. 처음 찾아간 나그네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집이었다. 이곳의 자매들은 마을의 일손이 바빠지면 밭에 나가 일을 거둔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맙고 가까운 이웃이 되는 모양이다. 조그마한 초가에서 항상 웃음기 넘치는 걸 보고 수도회의 이름이 그대로 작은 자매의 우애회로구나 싶었다. 아마 초기 교회가 이와 같았으리라. 신라 때 일선군 모래내 집을 절로 만들었을 때도 이러했으리라. 그러나 오늘의 교회나 사원은 그 건물만 하더라도 얼마나 호화롭고 비대해졌는가. 건물과 기구가 비대해진 만큼 그 종교가 지닌 본래의 기능이 순수하게 이행되고 있을까. 혹시나 선민의식의 도취, 수도자와 시민들 사이가 물에 기름 돌듯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산의 밤 가시골 초가집 수도원에서 오늘의 교회와 사원을 바라보는 눈을 나는 그날의 선물로 받아왔다. 가난하고 소탈하고 그러면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매들이 있음이 거칠애로 속이 비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싶었다. 수필이라기보다는 시의 씻귀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 섬세함 또 서정성이 듬뿍 들어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밑줄을 그으면서 읽도록 하는 글입니다. 사색적이면서도 교훈을 주면서도요 많은 성찰이 느껴지는 좋은 수필이죠. 살다 보면요 우연한 때에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법정도 어느 날 우연히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일상 속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이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봄으로써 참되고 새로운 이치를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내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작품은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경계하고 거꾸로 보기를 통해서 대상의
좋은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차맛은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맛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은 정말 압권이네요. 100번 좋은 차면 뭘 하겠어요? 그 차맛을 제대로 느끼고 음미할 줄 알아야 좋은 차가 되는 거죠. 차맛을 아는 일을 사람의 일로 비유하면서 사람의 인격에는 고정된 틀이 없다. 사람마다 지닌 장점을 찾아내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눈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장점을 찾아봐도 나 이 점만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 면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정 그런 면이 아니라면 거꾸로 바라보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작가가 하도 심심해서요. 가랑이 사이로 고개를 숙여서 유심히 산을 관찰하죠. 그때 마침 느릿느릿 저물던 땅거미가 이 평소의 땅거미가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산새 역시 어제의 산새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거죠. 아, 모든 사물은 보는 각도를 달리하면, 달리 접근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구나 라면서 작가는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거꾸로 보기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글을 쓴 법정은요, 속명이 박재철입니다. 1932년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서 태어났습니다. 2010년 3월 세수 79세의 나이로 지병인 폐암으로 입적하죠. 법정은 사후에 책을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서 그의 저서들은 모두 절판 품절이 됩니다. 그 후 그가 쓴 책들의 수요가 더 늘게 된 거예요. 일부 책들은 가격이 10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건데요. 저작권자가 절판 유언을 남겼더라도 출판권은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더 출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나 법정의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들 역시 그의 유언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을 절판하기로 합의합니다. 대표 저서로는요, 무소유, 영혼의 모음, 서 있는 사람들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그의 마지막 구절, 거칠애로 속이 비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싶다라는 말이 가슴을 훅 치고 가는 날입니다. 보는 시각도 그렇지만요, 단어도 거꾸로 읽으면 오히려 본질을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정적으로 알려준 시가 한 편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천양희 시인의 거꾸로 읽는 법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는데요. 낭송은 뉴저지 AWCA 시창작 교실 회원이면서 뉴저지 티넥에 거주하는 조경희 씨가 낭독하겠습니다. 거꾸로 읽는 법. 천양희. 하루가 길게 저물 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때 무슨 말이든 거꾸로 읽는 버릇이 내게는 있다. 정치를 치정으로, 정부를 부정으로, 사설을 설사로, 신문을 문신을, 작가를 가작으로, 시집을 집시로. 거꾸로 읽다 보면 하루를 물고 나무섰다는 생각이 든다. 내 속에 나도 모를 비명이 있는 거다. 어제는 어제를 견디느라 잊고 있던 하늘을 올려다본다. 직성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넌 아직도 바로 보지 못하는 바보냐 한다. 거꾸로 읽을 때마다 나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나도 문득 어느 시인처럼 자유롭게 궤도를 이탈하고 싶었다.
물구나무 서기가 건강의 방편인 것처럼요. 하루가 길게 저물 때 거꾸로 읽는 습관 또한 우리들의 생존의 방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이 같은 거라고 했던가요? 살면서 우리는 거꾸로 읽으면 뜻이 선명해지는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장가를 가장으로, 명예를 예명으로, 결속을 속결로, 의사를 사의로, 재산을 산재로, 메모를 몰매로. 이렇게 거꾸로 읽어보니까 본질이 보이죠? 거꾸로 읽으면 더욱 닮았다는 것이 우리를 화나게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읽을 줄 아는 시인의 눈이 아름답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거꾸로 읽고 싶지 않아서 긴 밤을 고뇌하지만 결국은 거꾸로 읽으면서 토해내듯 삶의 격도를 내일의 돌격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이 시를 쓴 천양희 시인은요, 1942년 부산에서 출생했습니다. 1966년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마음의 수수밭, 오래된 골목, 너무 많은 잎 등이 있고요. 서울시 문학상, 현대문학상, 박두진 문학상,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꽉 찼습니다. 좋은 문학으로 삶을 흔들어주는 행복한 문학,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